2005년 7월 30일 MBC의 생방송 음악캠프에서 한국 방송계 사상 최악의 사건이 터집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뮤직뱅크 같은 음방에서 성인 남성 2명이 바지를 까고 빵댕이와 성기를 그대로 노출한 거죠. 그렇다면 이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고 어떤 파장을 남겼는지 한번 씹으려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디 문화의 뿌리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90년대 중반 여의도에선 H.O.T를 필두로 한 댄스 음악을, 홍대에선 크라잉넛을 중심으로 한 인디밴드 음악이 각자의 길을 걸으며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의 체급 차이는 넘사였죠. 댄스 음악은 빵빵한 팬덤과 자본력으로 무장했다면 인디 음악은 소수의 팬덤과 제작부터 유통까지 DIY로다가 모든 걸 자급자족해야 했으니까요. 근데 이런 인디씬과 메이저씬을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는 인디 뮤지션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음악을 그냥 꼴리는 대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었단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해야 대중이 좋아하지 않겠니 하면서 겐세이 넣는 사람이 없으니까 작업물엔 아티스트 본연의 개성과 실험성이 녹아들었죠. 원리네 이발관, 자우린, 노브레인, 델리스파이스 등 1세대 인디밴드들이 그렇게 등장했고, 이들은 드럭을 비롯한 라이브 클럽에서 공연을 선보이며 대중음악계 전반에 신선한 양분을 뿌려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디씬의 스타들이 등장했음에도 여전히 메이저씬과의 격차를 좁히긴 힘들었어요. 그냥 시장 파이 자체가 달랐으니까요. 그러던 와중 IMF가 터지고 2002 월드컵을 기점으로 댄스클럽 문화가 확산된 데 이어 이들의 본거지인 홍대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까지 찾아오죠. 이에 그나마 있었던 인디밴드를 향한 소비자들의 지갑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고, 결국 수많은 클럽들은 줄줄이 문을 닫게 됐어요. 이러한 흐름 속에 인디 뮤지션들 사이에서도 인디란 타이틀을 지켜야 한다는 파와 자본과 어느 정도 타협해야 산다는 파로 갈리며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인디씬 안팎이 뒤숭숭하게 흘러가던 상황, 이들의 명맥을 한순간에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 사건이 터진 거죠. 청소년들이 주로 보는 생방송 음악 프로그램에서 남성 댄서가 옷을 완전히 벗어 알몸이 그대로 노출되는 방송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김병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생방송 중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긴 점 저희가 머리 숙여 사과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저희가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장에 와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제 카우치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자면 이 일은 지금의 쇼음악 중심의 전신격인 음악캠프에서 벌어졌어요. 음악캠프에선 이 노래 좋은가요란 코너를 통해 음악 관계자 5명이 돌아가면서 실력은 있지만 인지도가 낮은 뮤지션들을 추천하며 그들에게 방송 무대에 설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날 박준은 평론가가 추천한 팀은 펑크밴드 럭스였고요. 참고로 럭스는 크라잉넛, 노브레인 같은 메이저 펑크 밴드들에 비해 인지도 낮았을지언정 음악성만큼은 절대로 안 꼴렸어요. 1집 우린 어디로 가는가는 팀 결성 후 8년 만에 발표한 첫 앨범이었음에도 빅비트 선정 2000년대 베스트 앨범 100에 무려 53위에 랭크되며 펑크 불모지에서 놀라운 결과를 일궈냈죠. 특히 펑크 정신으로 가득한 밴드의 철학을 기반으로 문학적이면서 컨셔스하게 풀어낸 가사는 럭스가 가진 강점 중 하나였고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럭스와 같은 크루였던 카우치의 신현범과 스파이키 브레츠의 오창래가 무대 도중 갑자기 바지를 훌러덩 까버린 거예요. 그 위에 팬티는 없었고요. 이후 현장은 땅올림 일으킨 것 마냥 초토화됐죠. 카메라 몇 초간 그들을 잡다가 갈 곳을 잃었고, 방청객석에 있던 한 어머니는 아이의 눈을 부채로 가리는 등 현장에 있던 모두가 스턴을 먹었는데 이 누님은 뭐죠? 인생 2회차인가? 암튼 사고 발생 직후 제작진은 무대 위로 호다닥 달려가 문제의 2명을 끌어내리고 잡아둔 뒤 경찰에 바로 신고를 넣었어요. 얼마 안 있어 도착한 경찰은 당사자들과 연출팀을 참고인으로 연행했고, 그들이 혹시 제작진과 미리 짜고 일을 벌인 건지 아니 마약을 해서 이 사단을 만든 건지 조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둘 다 아니었다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였냐? 조사 결과 그들은 방송 전 3차례에 걸쳐 우리 음악을 알리고 신나게 놀아 제껴보자란 계획을 세우면서 라이브 도중 옷을 벗기로 사전 모의한 거였어요. 럭스의 리더 원종이도 이 계획을 알고는 있었지만 설마 얘들이 그걸 진짜로 할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고요. 또 사건 발생 이틀 뒤에 가진 인터뷰 자리에선 탈의 직전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는 의혹과 빤스를 안 입고 가면 분장을 한 것에 대해 해명한 바 있습니다. 먼저 눈짓을 주고받은 일은 절대 없었다. 그리고 걔들이 입은 옷은 스즈키복이라는 항공 정비용 작업복인데 그건 여름엔 더워서 보통 속옷을 입지 않는다. 가면 분장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시계 태엽 장치 속의 오렌지에 나오는 주인공들 모습을 패러디한 것 뿐이었다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민심은 쉽사리 돌아오지 않았고 주동자 2명은 공연 음란죄와 업무방해죄로 각각 징역 10개월과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음악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했죠. 그렇게 사건의 전말이 얼추 드러나자 파장은 방송계와 인디씬으로 확대됐어요. 음악캠프는 사건 직후 샷다를 내렸고 제작진은 관리책임 미흡으로 징계가 떨어졌으며 지상파 3산 더 이상 동시 생방송을 하지 않고 5분 딜레이 시스템을 도입했죠. 또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도록 여분의 화면 자료를 상시 준비하기로 개편했고요.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형님은 홍대 라이브 클럽 단속을 지시하고
제외하고 심지어 밴드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며 서울시 행사 출연을 제한하란 지시까지 내렸죠. 근데 이러고서 나중에 아차 싶었는지 홍대클럽에 직접 방문하고 한바탕 신나게 놀고 난 뒤 직접 와서 보니 매우 건전하고 순수한 문화였다. 작은 부분을 보고 전체를 오해한 것이 크다고 전하며 입장을 스리슬쩍 바꾸긴 했지만요. 그러나 이미 대중인식은 최악으로 굳어진 뒤였어요. 펑크록과 홍대씬, 나아가 인디음악의 전체가 도라이 집합소로 매도됐거든요. 그 결과 인디밴드들은 방송 출연이 사실상 밴됐고 안 그래도 안 좋았던 홍대압 인디씬은 더 빠르게 위축됐습니다. 공연장을 찾는 주 연령층이 10대 20대인데 당시 분위기상 인디밴드 공연 보러 간다 하면은 주변 시선이 곱지 않았을 뿐더러 무엇보다 부모님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처럼 유입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다 보니 결국 홍대의 인디씬은 무너져 내렸죠. 고 신해철 선생님도 이 사태를 두고 카우치의 이번 행동은 결과적으로 동료들 목에 칼 꽂은 짓이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제 인디밴드한테 방송 기회 주자 말에 1년 이상 쏙 들어갈 거라며 신 침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고요. 물론 소수의 음악평론가들은 이번 사태는 범행을 저지른 두 사람의 개인적인 일탈로 봐야지 인디씬 전체의 문제를 확대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당연하게도 묵살됐죠. 그렇게 인디밴드에 대한 이미지는 개박살났고 홍대 언더그라운드 씬의 중심은 록에서 서서히 올라오던 힙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카우치를 국힙의 아버지라 부르는 밈도 생겨났고요. 한편 자유로운 예술을 하는 집단에서 문제적이고 위험한 집단으로 변질돼버린 인디씬은 자연스레 암흑기에 접어들었죠. 근데 인디씬 전체가 사라지란 법은 없었나봐요. 이 카우치 사건이 터진 200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지고 음원이 디지털화되면서 인디 뮤지션들은 더 이상 방송이나 클럽 무대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영상이나 디지털 음원 형태로 자기 PR을 할 수 있는 시대를 맞았으니까요. 돈 안 들이고 아무 데서나 내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DIY 마케팅의 판이 열린 거죠. 이 흐름을 타고 장기하와 얼굴들 10cm 옥상 달빛 같은 어쿠스틱 포크 기반의 인디 뮤지션들이나 브로콜리 너마저 검정 치마 등의 모던 락 밴드들이 대중적인 인지도를 획득하면서 인디 음악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010년대 초반부터 뷰밀라, 그린플러그드 같은 대규모 야외 음악 페스티벌이 활성화되며 인디 뮤지션들도 더 큰 무대에서 대중을 접할 기회를 얻었죠. 이런 단단해진 환경 위에서 혀고, 새소년, 잔나비 같은 아티스트들이 등장해 이들을 빠는 게 곧 힙한 걸로 간주되기도 하면서 홍대압 인디씬의 활기를 완전히 되찾았고 최근에 실리카길, 파란노을, 설, 더치드, 루시, 유다빈 밴드, 김뜻돌, 할로루 등 기존의 실력은 충분하지만 인지도는 약했던 이들과 새롭게 떠오른 신예들이 등장해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한편 사건 이후 카우치는 사실상 활동을 접었어요. 주동자였던 신현범을 비롯한 멤버 전원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공식적인 음악활동 복귀 소식도 없었죠. 2009년에 한 인터뷰에 따르면 멤버 한 명은 오토바이 센터를 운영하고 여성 멤버 샤론은 일본 유학길에 올랐으며 나머지 한 명은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였다 합니다. 반면 럭스는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었지만 같이 무대에 섰던 이유로 직격탄을 맞았어요. 이제 방송갈 드나들기 힘든 몸이 돼버린지라 대중의 기억 속엔 카우치 사건과 연관된 밴드로 기억됐으니 말이죠. 근데 그들은 의외로 여전히 활발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 사건 뒤에도 클럽 공연과 음반을 꾸준히 발표했고 비교적 최근엔 펜타포트 같은 대형 무대에도 오르며 신 내부에서의 존재감을 완전히 잃진 않았죠. 그래도 과거 럭스의 명성과 비교하면 조금은 많이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노브레인과 크라잉너급으로 조선 펑크의 레전드 대우를 받고도 남았을 팀인데 사건 하나로 그렇게 날아간 게 참 아쉬운 일이죠. 작년 럭스의 리더 원종인 개인 유튜브를 통해 사과 영상을 올리기도 했지만 반응은 예상대로 좋지 않았고요. 네, 이렇게 카우치와 스파이키 브레츠의 멤버가 한 돌발 행동은 당사자 개인은 물론 주변 동료들한테도 치명타를 입히고 나아가 하나의 문화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어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아픔과 몰락이 있었기에 인디씬은 다시금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더 단단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할 수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건 단 한 번의 실패로 완전히 꺾이는 게 아니라 수많은 굴곡 속에서도 끊임없이 다시 피어나는 생명력을 가진 유기체 같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한국의 수많은 장르 음악들이 더 주목받고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에 올게요.